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 헤매는 메소드올로지, 메소드 투자TV입니다. 지난주에 메소드가 올해는 반도체주, 증권주, 자동차가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정말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증권주만 남았군요. 증권주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맨 아래쪽 그래프가 거래 대금을 나타내는 건데, 거래 대금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의 증가는 곧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가로 이어지죠. 증권사들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인 저의 딸이 어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군요. 아빠는 주식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평가 실적 우량주를 찾아서 투자한단다. 사실 그 말을 저의 어린 딸내미에게 바로 설명하기는 어렵더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듣고 아실 겁니다. 메소드는 적자 기업은 절대 사지 않고 매년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만 선별해서 투자합니다. 같은 값이면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사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가는 비싸지만 실적이 매우 급격히 좋아지는 시장의 주도주에도 편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메소드는 그러한 저평가 실적주든 성장이 가파른 주도주든 배당이 훌륭한 고배당주든 주식들을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합니다. 심지어는 채권형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배당주도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개의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지요. 예를 들면 통신, 은행, 보험, 자동차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제가 고배당주 투자를 만약에 한 종목에 몰빵했다면,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 종목이 만약에 SK텔레콤이었다면은 이번에 그 불의의 해킹 사고로 인해서 배당 컷, 그리고 배당 컷으로 인한 주가 하락, 이러한 사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저의 계좌 전체가 크게 손상을 받았겠지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패닉에 빠져서 SK텔레콤을 손절해야 할지 말지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니까 한 종목이 빠그라지더라도 그 위험이 그리 크지 않았고 계좌가 충격을 잘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SK텔레콤이 2분기 연속 배당을 주지 않더라도 그 종목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또 4분기까지 배당 컷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매수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고배당주로 편입했던 자동차주가 로봇 테마주로 탈바꿈하여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행운도 있었습니다. 메소드는 자동차주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현대차는 PBR 1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다만 배당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지금 제 계좌에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지금 약간 아쉬운 거야. 아쉬움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선주는 본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많이 낮으니까요. 자, 배당주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그게 뭐든 간에 제가 여러 종목과 업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목당 편입 비중이 대부분 15%를 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게 12.5%예요. 현재 저는 13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주 우선주는 합쳐서 한 종목이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13종목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 종목당 비중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좌의 변동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의 계좌가 시장을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시장을 이기기는커녕 따라가는 것도 잘 못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이끄는 강세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대신 계좌의 베타가 작습니다. 이 한 업종이 내리면 또 다른 업종이 받쳐줘서 계좌의 변동성이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이 뒤처져서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하지만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급락할 때 제 계좌가 막 가루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주식 유튜버들 좀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몇 개를 봤는데, 그런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주식으로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맨 처음에 투자할 당시에 시드머니에다가 풀 레버리지를 더해서 과감히 투자했다. 둘째, 성장성이 있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셋째,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장기 투자했다. 대충 정말로 크게 돈 번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깡통을 차는 경우도 있고, 주가나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을 버티고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또 그런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시간을 버텨내면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근데 이제 메소드의 방식은 그런 대박 집중 투자 방법론과는 거리가 있지요. 대신 메소드의 방법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내가 심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식,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식은 첫째,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추가로 소량의 현금을 계속해서 투입한다. 둘째, 배당주와 성장주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 종목당 비중의 한도가 낮고 그 비중의 한도를 엄격하게 지킨다. 셋째, 되도록 장기 투자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고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 매도한다. 이러한 그 메소드의 전략의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위험이 분산되지만 성과도
밋밋하다. 시장을 이기기 어렵지만 계좌의 변동성도 시장보다 작다. 자, 보통 어른들이 그러죠. 저도 어른, 지금은 어른이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저보다 더 어른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주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없다. 한때는 잘 나가고 그래도 계속 주식하면은 끝이 안 좋다. 메소드는 이런 전통적인 조언, 이런 조언들이 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결과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산 투자가 아닌 것은 이런 거예요. 첫째, 종목당 비중을 정해놓지 않거나 설령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투자의 과정에서 그것을 무시한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최대 비중이라는 것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애당초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최대 비중을 전체 계좌의 10%, 20% 이런 방식으로 딱 한계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처음 살 때 전체 자금의 100% 다 사버립니다. 몰빵. 또 어떤 사람은 20% 비중으로 샀다가 주가가 내려. 그러면은 손절을 못하고 계속 물타기, 물에 물을 타고 술에 물을 타고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30%, 40%, 50%. 그렇게 물타기해서 비중은 커졌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은 손실이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다 제가 해본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비중이 더 늘어나서 더 이렇게 물타기를 더 해야 되나? 이 진심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격 물타기를 했는데 딱 바로 반등해서 상승 전환하면은 이거 드림 컴퓨 완전 꿈 같은 일이고, 만약에 영끌에서 최종 물타기를 했는데 계속 하락해. 이거는 완전 악몽, 나이트메어. 정말 전체 계좌가 수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물타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최대 비중의 한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얘기가 물타기로 좀 샜는데 어쨌든 종목당 비중의 한도, 비중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방식이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분산 투자가 아닌 것, 어떤 것이냐?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누긴 해.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 업종에만 투자하는 것, 이게 이제 분산 투자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식만 여러 개를 갖고 있어. 아니면 반도체 주식만 여러 개를 갖고 있어. 이런 거는 종목 수가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의미에서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분산 투자는 성격이 다른 여러 업종과 성격이 다른 어떤 그런 주식들에게 고르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시간과 가격대에 걸쳐서 분산 투자하지 않는 것, 이게 또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 그 종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덥석 사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서 사는 시간적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분산하면은 대체적으로는 가격적으로도 가격대적으로도 여러 다양한 가격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분산 투자와 가격적 분산 투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동 평균선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20거래일 동안 나누어서 사면은 사실상 본인의 평단가는 20일 이동 평균선의 어떤 지점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수익권에 있겠죠.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을 20일 거래일 동안 나누어서 샀다면은 20일 이평선이 보통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만큼 손실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적 분산 투자 자체가 시간적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덥석 사서 크게 물리는 그런 종류의 위험은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증권 방송, 종목 상담 그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묻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하죠. 비중이 적으면 요쯤에서 물타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비중이 많으면 일부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천편일률적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자, 메소드는 시간적 분산 투자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고 싶은 종목이 평소보다 많이 내릴 때 조금씩 삽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거나 60일 이동평균선에 다가가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그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메소드가 11월과 12월에 삼성전자를 샀던 기록입니다. 이 B라고 표시된 지점이 삼성전자를 산 날입니다. 바이. 전부 음봉, 평소보다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에 소량 매수했었습니다.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 차트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전부 평소보다 음봉이 세게 나온 날이나 상대적으로 하락한 날에 매수했습니다. 또 이거는 삼성화재를 산 날들입니다. 빠질 때 샀어요. 빠질 때. 좀 기다렸다가. 또 이 차트는 현대모비스를 샀던 기록들입니다. 다 이렇게 좀 내려갔을 때 산 거죠. 이거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차트입니다. 마찬가지죠. 또 이거는 소울 플러스 금융지주 ETF 차트예요. 4대 은행에다가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ETF죠. 다 조금 평소보다 많이 빠졌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이럴 때 샀습니다. 보통 빠질 때 사기 때문에 21선보다는 아래에 있고 또 이 종목들이 상승 추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위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 메소드는 이렇게 종목별 분산 투자, 업종별 분산 투자, 시간별 분산 투자,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소위 옛날 어른들이 말한 주식으로 배가 망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반도체, 자동차, 증권주, 배당주, 방산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배당주와 금융주들은 오름세가 이번 주에는 저조했었고, 반도체, 자동차, 방산이 상승해서 전체 계좌 수익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가 많이 올라서 장중에 목표가, 저의 목표가인 15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장중에요. 제가 카이 주식을 정확히 3달 전에 10만 원에 샀지요. 그때 70주를 샀는데 지금 35주밖에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최저점 9만 5천 원에 절반을 손절 매도해버렸어. 당시에 카이 비중이 기형적으로 제 계좌 안에서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했어요. 근데 그게 단기 바닥이더라고. 제 안에는 항상 종목이든 뭐든 상투, 꼭지에서 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꼭지 감별사라고 놀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바닥 감별사라고. 항상 최바닥에서 판다고. 너무 팩트 폭격이라서 할 말이 없군요.